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신라가, 오랜 기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삼국을 통일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통일신라로 이제 발전해가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발전된 통일신라는, 어떤 정치체제로, 이끌어져 갔는가. 그리고 그 시기에 고구려의 땅을 이어받았던 발해는 또 어떻게 성립되고 발전했고 또 어떻게 쇠퇴해 갔는가. 거기까지 한번 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라를 한번 시대로 구분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국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접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기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삼국시대에 대한 대표적인 역사책이 두 권이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삼국사기, 고려시대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는 시대 구분이 지금 우리 교과서의 서술 내용과 똑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교과서는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시대 구분을 참고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삼국시대를 서술한 책이 일연의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삼국유사도 그렇고 삼국사기도 그렇고 신라시대를 세 시기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좀 다릅니다. 먼저 삼국유사는 왕명을 어떻게 정했는가에 따라서 상고, 중고, 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일대 박혁거세부터 지정왕 때까지는 고유의 명칭, 고유식으로 왕명을 칭했다. 그리고 불교를 공인한 이후부터 법흥왕 때부터 불교식으로 불렀다. 그리고 무열왕 때부터 중국식으로 불렀다.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는데 우리 책에는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삼국사기의 시대 구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신라를 상대, 그 다음에 중대, 하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상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골 출신. 우리 신라 시대에는 골품 제도가 있다고 다들 알고 있죠. 골품 중에 제일 위에 존재하는 위치하는 성골. 성골만 왕이 되던 시절을 상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일 이전의 삼국시대가 여기에 해당하겠고요. 일대 박혁거세 왕부터 28대 잠시 한번 써볼까요? 1대 박혁거세부터 28대 진덕여왕까지 이때가 이제 성골 출신이 왕이 되던 시절을 상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상대. 자, 그 다음에 중대는 29대 무열왕 때부터인데요. 29대 무열왕 때부터인데 이때의 특징은 무열왕이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진골 출신으로 처음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성골의 대가 끊겼단 말이죠. 아까 28대가 진덕여왕이죠. 이제 진덕여왕 앞에 선덕여왕, 그 다음 선덕여왕 앞에 진평왕.
진평왕 앞에 진지왕, 진지왕 앞에 진흥왕,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던 성골의 핏줄이 끊긴단 말입니다. 후대 없이, 그러니까 여자왕 이렇게 이어지면서 바로 직계가 없이 이렇게 끊겼단 말이죠. 그래서 29대 때는 삼국통일에 가장 큰 공이 있었던 당시 권력자 진골 출신, 물론 김춘추도 핏줄로 따지고 올라가면 성골에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춘추의 아버지였던 이 진지왕이 폐위되면서 성골에서 진골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진골입니다. 진골. 진골 출신의 최초의 진골 출신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김춘추가. 그래서 무열왕 때부터 36대 해공왕 때까지를 우리 중대라고 부르고, 이때는 이제 진골 출신이었던 무열왕의 계통의 진골이 왕이 되던 그 시절을 중대라고 부릅니다. 중대. 그러면 이제 하대는 어떻게 되는가? 하대는 해공왕이 이제 죽게 되면서 그 이후 37대 선덕왕부터 마지막 56대 경순왕까지 이제 내물왕 계통의 진골 왕들이 있던 그 시절을 하대라고 합니다. 뭐 여기 이제 PPT에도 잘 나와 있다시피 이 중대 통일을 이룩한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의 권력, 왕권이 아주 크게 강화되는 그 시절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중대 때는. 반면에 해공왕이 피살되고 선덕왕 이후부터는 무열왕계, 너도 나도 이제 이 무열왕과 연결되는 진골이다. 쉽게 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나도 왕의 자격이 된다 하면서 하대 때는 아주 심각한 왕의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왕권은 반대로 이제 약화되고, 이제 이 왕권이 약화되니까 지방이 제대로 통제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지방 세력, 통일신라 말기 대표적인 지방 세력인 호족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신라는 구분이 된다라는 점. 신라 중대 시대를 처음 열게 된 김춘추, 너무 잘, 그리고 뭐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등장하죠. 이제는 아주 옛날 드라마가 돼버렸네요. 이 선덕여왕 때 김춘추. 유승호죠, 유승호. 유승호가 연기했던 이 김춘추. 뛰어난 외교 실력과 넓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삼국 전쟁 시기 능력을 크게 발휘하고, 덕분에 이제 진골 최초의 왕, 무열왕이 되는 바로 그 인물, 중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무열왕 이후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무열왕이 삼국 통일전쟁을 시작했지만 완성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멸망하는 것까지만 보고 661년에 무열왕은 죽게 되는데요. 그 아들 이제 문무왕이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완성하게 되는 거죠. 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 여기 가까운 저기 경주의 양남, 간포 그 사이에 보면 문무왕 해중릉 해서 문무대왕릉이 있죠. 바다 가운데 있는
아주 특징적인 이 왕릉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설화가 있죠. 문망이 죽으면서 내가 죽고 나서 동해의 큰 용이 되어서 외적으로부터 우리 신라를 지키겠다,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저렇게 수중릉을, 해중릉을 조성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이렇게 바다 옆에서 이렇게 찍은 건데요. 실제로 이제 드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실제 요 바위 사이사이에 물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고 하는 그 사이에 보면 넓다란, 좀 비교적 평평한 이렇게 넓은 바위가 하나 있답니다. 마치 이제 멀리서 보면 관처럼 보이는, 이제 이 얘기들은 뒤에 이제 이제 만들어진 얘기겠지만, 실제 진짜 무덤처럼 관처럼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위에서 보면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사견이지만 참고로 헛소리지만 선생님이 예전에 군생활 때 이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6개월 동안 생활을 했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귀신도 한번 본 적이 있고요. 귀신 잡는 거시기 군대였는데 귀신 보고 아주 지릴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 자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특히 이제 교실 안에서 이제 수업할 때 여러 썰들을 한번 쌤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군대 얘기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그죠? 가기는 싫지만 남이 하는 군대 얘기는 재밌습니다. 자, 대왕릉. 그리고 문무왕 다음에 이제 신문왕. 신라 중대의 아주 강력한 이 왕권을 어떻게 보면 이룩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제도적으로, 제재적으로. 신문왕이 또 이렇게 강력한 왕권에 대한 또 설화가 있죠. 만파식적 설화. 이건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느 날 동해 한가운데로 큰 산이죠. 산인데 이 산으로 된 섬, 그렇죠? 이 섬이 막 둥둥둥 떠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대나무 숲이 아주 우렁차게 있고, 그래서 그 대나무를 베어다가 이제 피리를 만들어 불면 이제 이 신라의 평화나 아주 근심 걱정이 이런 게 다 해결될 거다. 외적의 침입이나. 그래서 실제 이제 신문왕이 사람을 시켜서 저렇게 이제 피리를 만들어 불었더니만 실제 그렇게 됐다. 태평성대를 이룩한 왕에 대한 설화죠. 신문왕 때 이런 업적들이 평화, 태평성대를 이룩했다라는 걸 이제 설화로 표현한 거겠죠. 자, 그러면 통일신라 시대 때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열왕, 아까 나왔던 무열왕이죠. 진골 출신으로 최초 왕위에 오르고 통일 전쟁을 이끌던 장본인입니다. 장본인. 그런데 결국 통일을 이루어내죠. 그 전쟁을 이끌었던 그 장본인의 권한, 이 왕권은 당연히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이후 해공왕 때까지 이제 무열왕의 직계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잇는다. 직계 후손들이 왕위를 잇는다. 다른 반계나 다른 쪽에서 왕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직계가 계속해서 왕위를 계속한다는 말은 그만큼 왕권이 탄탄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 때 비로소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 문무왕 때 그러니까 668년 고구려 멸망, 그 다음에 676년
매소성, 기벌포 전투를 통해서 당의 세력까지 몰아내는 엄밀한 의미의 통일을 완성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바탕하에서 이제 신문왕은 어떤 식으로 왕권을 크게 강화시켰는가? 신문왕 어린 나이 왕이 되면서 왕권이 왕권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보면 극복하면서 왕권을 크게 강화시킵니다. 그 위기가 바로 뭐냐면 신문왕의 장인이었던 대표적인 진골 귀족입니다. 김훈돌의 반란. 장인이 사위가 왕인데 반란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진골 귀족이다. 실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죠. 김훈도를 장인이라는 의미에 자꾸 이렇게 두지 마시고 대표적인 진골이었다. 여기에 의미를 두십시오. 왕도 진골입니다. 귀족들도 진골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골 다른 귀족들이 왕권에 도전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 신문왕이 그런 대표적인 진골 귀족, 하고 자신의 장인어른으로 대표되는 이 진골들을 억눌렀던 김은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진골의 세력을 굉장히 약화되고 귀족권이 약화되고 왕권을 크게 강화시키면서 이제 신문왕의 지세가 시작이 됩니다. 자, 신문왕 때 이제 귀족의 권한, 진골 귀족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정책이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요 별표입니다. 별표. 요건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골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이제 왕의 어떤 정책이나 생각을 추진하려면 왕의 편에 서 있는 관리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유학은 학문이기도 하지만 통치를 위한 겁니다. 통치를 위한 통치 학문이라 하기도 하죠, 그죠? 나라에서 유학 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양성하는 거죠. 국학이라는 요즘으로 치면 대학이 되겠습니다. 국학을 설립해서 여기서 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관리로 삼아서 이 왕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심 세력으로 삼았다. 반면에 귀족들은 이제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거죠. 유학하면 충과 효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충? 왕에게 충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관리가 된다. 왕을 위해서 엄청 노력 봉사하겠죠, 그죠? 왕권을 뒷받침하는 세력이 되는 겁니다. 자, 노급과 관료전인데요. 신문왕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으겠다. 그 결과 귀족의 권한이, 진골 귀족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노급과 관료전이 뭐길래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보면 A, B, C, D 토지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토지의 종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A 토지는 백성이 소유하는 소유 내 거단 말입니다. 내 거. 내 거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또 물려줄 수도 있고 내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A 토지. 그때 당시로는 이제 일성도 왕때 백성들에게 준 정전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도 그렇고 어떤 한 국가의 국민이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그 국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서 산다는 거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고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세금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생산물이나
나의 벌이나 모든 것은 땅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그래서 그 땅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액수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 A 토지는 내 겁니다, 내 거. 근데 당신에는 왕토사상이라고 해서 모든 땅은 왕의 소유다. 근데 이제 백성들에게 왕이 나눠준다.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준 토지를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았다. 거기에 대한 세금 어디에 내겠습니까? 왕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국가에 내겠죠. 국가에 냅니다. 그 다음에 비토지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땅을 빌려줄 수 있단 말을 아까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렸을 경우에 아까는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지만 요거는 내가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을 했고 또 생산물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제 땅값이라고 하죠. 지배를 지급하는 이런 형태의 토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노후과 관료전 이 바로 C와 D 토지인데요. 당시의 관리들은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이죠. 요즘 공무원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봉급을 받습니다. 봉급을 받지만 당신은 토지를 받았습니다. 토지를. 그래서 원래는 어떤 형태의 토지를 받았냐면 노급이라는 형태의 토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철공고, 보철공고 2학년 1반을 내가 노급으로 받았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그럼 나는 2학년 1반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조세수칙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세금을 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곧 나의 봉급이 되는 겁니다. 관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조권이 있습니다. 근데 노급과 관료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개인의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2학년 1반을 노급으로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징발해서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집에 변기가 막혔어. 야, 너 나와가지고 우리 집 변기 좀 뚫어봐. 우리 집에 창문이 깨졌어. 야, 너 나와서 우리 집 창문 좀 고쳐봐. 이런 식으로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2학년 1반을 내가 노급이 아닌 관료전의 형태로 받았다. 여러분은 나한테 세금을 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력을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로 나타날 수 있냐면 당시 노동력은 곧 군사력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단 말이죠. 노급은 그게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료전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귀족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노급을 받았을 시절보다 관료전을 받는 시절에는 귀족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로 인해서 반대로 왕권은 더 강화시킬 수 있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노급, 관료전, 노급, 지급,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물론 왕권이 약화되는 이후에 가서는 다시 노급이 부활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2쪽으로 갑니다. 이제 32쪽, 33쪽. 그러면 이제 이 왕권이 그냥 말로만 강화되는 건 아니겠죠. 그치? 여러 가지 통치 체제,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키고 뒷받침하는 겁니다. 자,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이제 통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뭐 역사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한국사에서 특히 중앙, 지방, 중앙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왕이 사는 수도 주변을 얘기합니다. 수도 주변, 중앙. 자, 중앙에는 중앙 정부, 중앙 정치기구, 그러니까
왕이 살면서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기구 체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보면, 자, 왕명을 수행하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국가 기밀을 담당하는 부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집사부입니다. 집사부. 그리고 이 집사부를 이끌어가는 장관, 이 시중, 뭐 중시라고 하기도 하는데 시중의 권한, 집사부가 만들어지면서 집사부에 하는 역할이 바로 왕과 직속되는 거죠. 왕과 직속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사부의 장관인 이 시중의 권한 역시 강화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관리들을 통제하고 감찰하기 위해서 이 사정부라는 기구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골품제도, 골이 없는 거죠, 그죠? 이 성골, 진골, 성골은 다 끊겼고, 진골 밑에 이제 품입니다, 품. 6두품, 5두품, 4두품, 3두품, 2두품, 1두품,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중대 이후 가면서 성골은 대가 끊겼고, 그 다음에 4두품 밑에 3, 2, 1, 이런 두품들은 이제 그냥 평민화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높은 6두품들, 골품 제도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골이 아닙니다. 골. 그래서 육두품들은 능력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승진에 제한이 있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근데 이 중대 때, 특히 신문학 때는 육두품들을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면서 왕권을 뒷받침하는데 아주 쏠쏠하게 써먹습니다. 그래서 육두품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활동들을, 움직임이 활발했었다라는 거. 이 사람도 다 나왔겠습니까? 국학에서 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 다음 지방은 어떻게 다스렸느냐. 예전보다 통치해야 되는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국을 9개 주로, 구주, 그 다음에 오소경,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특별행정구역입니다. 소경, 작은 서울, 작은 경주라는 뜻입니다. 5개의 작은 경주, 작은 서울을 전국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다. 그 이유가 뭘까? 통일신라가 된 이후에도 신라라는 나라의 수도는 여전히 경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경주는 동남쪽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죠, 그죠? 수도가 한국 쪽에 치우쳐져 있다. 근데 다스려야 될 영역은 넓어졌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반란에 제대로 빨리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약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전국에 작은 경주, 소경을 5개 설치했다. 예전 고구려, 백제, 가야 근거지였던 지역에 5개의 소경을 설치하고 예전 고구려, 백제 출신 귀족들이 여기에 살도록, 그리고 통제를 하는, 지방 세력을 감시하는 이런 목적들로 소경을 5개 설치했다. 그리고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또 특징적인 게 상수리 제도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상수리 제도.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 세력가 본인 혹은 그 자제를 볼모 삼아서, 바꿔 얘기하면 인질 삼아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수도, 경주, 당시 금성, 경주에 머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 경주에 와 있는 이 지방 세력가의 아들이나 혹은 본인을 인질 삼아서 지방을 통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수리 제도. 이 고려시대의 기인 제도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고려시대 가면 기인 제도라고 해서 모양은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칭이 달라지는 거 나중에 접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군사제도.
군사제도는 구서당 십정이라고 해서 구서당은 중앙군이고요. 중앙군은 어딜 지키기는 거겠습니까? 아까 제가 중앙이라 하면 누가 사는 곳? 왕이 사는 곳이죠. 경주를 지키는 구서당군. 아주 A급 부대입니다. 특수부대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지원도 빵빵하고 출신 성분도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구서당. 그 다음에 지방에는 십정이라고 해서 그런데 좀 이상하죠. 지방에는 주를 9개 설치했는데 지방에 설치하는 지방군은 십정입니다. 9개 주면 9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바꿔 얘기하면 한 군데다가 두 정을 설치했단 말이죠. 각 주마다 하나씩 설치했는데 한주에는 두 정을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한주라는 곳인데요. 이따 다음 페이지에 지도가 나오니까 보면 알겠지만 한주는 국경선을 아주 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적이 이쪽으로 침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주에는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두 개의 정을 배치해서 십정, 다 합해서 이제 십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결국 멸망시켰지만 당의 힘을 빌려서. 하지만 우리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 고조선 이후에 같은 문화를 이어왔던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예전 고구려 땅 그리고 백제 땅에서 세력을 형성했던 그런 지배층들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그래서 민족융합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고구려 백제 옛 지배층들에게 골품과 관직을 수여해 줍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안승이라는 사람 있죠, 그죠? 고구려 옛 왕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라 문무왕이 김시성을 주기도 하면서 골품도 주고 대우를 해주는 거죠. 신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구주를 설치할 때도 이것을 다 감안을 했습니다. 신라 땅에 3개, 백제 땅에 3개, 고구려 땅에 3개. 그 다음에 중앙군, 아주 대우가 좋았던 중앙군, 구서당군에도 신라인들로만 구성된,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이니까 쉽게 생각하면 신라인들로만 구성된, 고구려 백제들은 망한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여기 중앙군에는 배속시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했습니다. 여기에도 고구려 출신, 백제 출신, 그리고 말갈 출신들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싸움 제일 잘하는 고구려인들로 구성된 애들 3개 부대, 그 다음에 신라인들로 구성된 부대 3개, 그 다음 백제 2개, 말갈 1개 해서 총 9개 서당군을 이렇게 편성하기도 했다. 아까 말로 설명한 게 이제 이 색깔로 표현이 된 겁니다. 한주, 삭주, 명주. 여기는 어느 지역이겠습니까? 고구려 땅이죠, 그죠? 응주, 전주, 무주, 요거는 백제 땅이었던 곳,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지역을 감안했다는 거고. 자, 요건 이제 구서당군인데, 옷의 색깔도 다르고, 보면, 신라계, 고구려계, 백제계 하면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그죠? 멸망시킨 지역의 백성들도 중앙군에 소속시켰던 이런 민족융합 정책들의 모습. 그 다음에 오소경 5개죠, 그죠? 가야 옛 땅, 백제 옛 땅, 고구려 옛 땅에 이렇게 소경을 5개 설치하고 운영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구.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요 정도 알면 됩니다.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여서 집사부 왕권 강화를 위한 기구였죠. 실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 육부, 삼성육부 당나라의 중앙 통치 체제입니다. 이걸 이제 신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집사부의 권한이 강했고, 그 다음에 당에서 어사대라고 해서 관리를 감찰하던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을 신라에서는 사정부로 설치하면서 관리를 감찰하도록 했다라는 정도. 자, 이렇게 운영이 되던 통일신라도 전제왕권, 아주 중대 때 왕권이 굉장히 강했다. 안정과 번영을 누려가고 있었는데 8세기 말 가면서 점점점 중앙 정치가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귀족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신문왕이 노국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고 했죠. 그치? 결국에는 이제 돈을 뺏은 거죠.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을 뺏고, 그죠? 근데 그걸 귀족들이 좋아했겠습니까? 호시탐탐 노국을 부활시키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는 왕권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왕권이 약해지고 그 틈을 타서 이제 경기도 왕 때 바로 노국을 부활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라의 그 아주 강력했던 왕권은 점점 약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너도 나도 이제 왕이 되고자 아주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신라 하대, 아까 중대의 마지막 왕이 해공왕이었죠. 그죠?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155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평균 잡아서 10년도 못하는 거죠. 왕이 10년 안 된다. 참, 그만큼 왕권이 약했다는 겁니다. 왕권이 약하다, 그럼 지방은 통제가 안 되겠죠.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고 지방에서 또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아주 혼란한 신라하대. 이 대표적인 이런 왕위 쟁탈전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거는 뭐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이런 것들은 뭐 살펴보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창의 난, 장보고의 난. 장보고는 뭐 여러분들 드라마나 TV를 통해서 많이 봤죠. 이런 상황에서도 신라 하대 왕들 중에서는 문란해진 정치를 다시 다잡고자 시도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원상왕 때는 독서 상품가라고 해서 독서 말 그대로 책 읽는 거를 상중하로 나눠서 유해적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지고 이제 관리를 뽑는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자 했지만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실시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신라 하대 때 진골 귀족의 힘이 다시 강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방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노국을 부활시키고 또 대토지를 소유하고 하게 되면서 일반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국가로 와야 될 세금이 전부 다 귀족들의 주머니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 재정은 국가의 창고가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성여왕 때, 신라 하대 때 신라에 3명의 여왕이 있죠. 앞에 중대 때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 다음에 하대 때 진성여왕. 진성여왕 때는 그냥 뭐 나라가 쑥대밭입니다. 나라의 곳간이 비니까 이 세금을 독촉하게 되고, 이에 이제 대항하는 밀란이라고 얘기하죠. 농민 봉기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원종 애노의 난 899년에 그때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우리 책에 34쪽에 신라 말의 시대 상황에 대한 탐구활동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자료 1번 여기 있죠. 자료 1번 가난 때문에 노예가 된 백성. 요 글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정도로 힘들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그죠? 물론 꿈틀하고 죽지만 그 정도로 힘들었다. 이 진성여왕 때의 농민 봉기에 대한 사료들입니다. 진성여왕 때 이때 아주 혼란한 상황에서 대치원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한번 제대로 개혁해 보고자 시도했던 적도 있었지만 실패를 하죠. 지방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서 이 주인이 없는 지방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성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걸어 호족이라고 하죠. 호족.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이 호족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골들이 다시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서 신라 중대 때 그나마 관직에 진출해서 왕을 위해 봉사했던 육두품들이 다시 홀대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품제 사회 안 그래도 불만이 많은데 그죠? 또 밀려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골품제를 비판하고 그 나의 능력을 알아주는 지방 호족들과 이 사람들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일신라 말기 때 여러 반란들 그리고 이것들이 후삼국으로 연결되는 후백제, 후고구려가 건국되는 이런 데 있어서 육두품들이 아주 크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호족들을 출신들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중앙에서 몰락해가지고 귀족, 중앙에서 몰락한 귀족이 지방에 가서 세력을 형성해서 호족으로 성장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해상 무역 세력으로 이 대표적인 사람이 왕건 혹은 장보고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천주 출신은 원래부터 그 지역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양리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전으로 가면 군장 세력들 좀 되겠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지방 세력들이 세력을 키워서 호족으로 성장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신라 하대 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 900년에 견훤이 완산주 지금의 전주입니다.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고 그 다음에 901년에 궁예가 송악에 도읍을 정하고 후고구려 철원으로 나중에 이 수도를 옮기게 되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왕건이 여기서 성장을 하죠. 나중에 태봉 마진으로 국호를 바꾸기도 하면서 후삼국 시대가 이렇게 열리게 되더라. 자, 남쪽은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신라 중대 때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잘하는 문화가 발전했다가 하대에 접어들면서 왕권이 약해지고 극심한 혼란 그리고 후삼국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반면에 옛 고구려 땅에는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한 30년 만에 고구려 유민들과 말간인들을 규합해서 고구려 장수 출신이었던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동모산에서 698년에 발해를 건국하게 됩니다. 발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많은 의미가 있죠. 고구려를 계승해서 고구려의 옛 땅인 만주, 지금은 만주가 우리의 무대가 아닙니다. 많은 당시 고구려의 주무대였던 만주를 계승해서 우리 역사로 우리 민족의 무대로 이어갔던 나라다.
발해가 698년에 이렇게 건국이 되어서 남북국의 형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남북국 시대라고 안 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 했는데 남북국 발해를 어떻게 보면 더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발해를 좀 강조하게 된 겁니다. 자, 발해의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대조영 이후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발해는 그렇게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아까 남북국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남북국이라는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은 나중에 조선 후기에 여러분들 배우게 되겠죠. 유득공이라는 사람, 지학자입니다. 이 발해고라는 책에서 남북국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거든요.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3명의 왕 정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조영 포함하면 4명이겠네요. 자, 대조영 이후에 2대 왕입니다. 2대 왕. 무왕. 싸울 무자겠죠. 당연히 무왕. 그러면 이 사람의 대표적인 업적이 뭐겠습니까? 뭐 군사적인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죠? 자, 무왕 때 흑수말가를 정벌 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의 산동지방. 산동지방은 이 지도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중국 쪽에서는 우리나라 쪽으로 툭 튀어나온 항해 쪽으로 튀어나온 반도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요충지죠. 산동반도. 산동지방의 등주라는 곳을 선제 공격하고 요서지방, 요동, 요서 구분되죠. 요서지방에서 당군과 격돌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했던 것처럼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돌궐, 그리고 저 밑에 이제 일본, 바로 직전 단어까지만 해도 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일본이라는 국호를 이때부터 씁니다. 이 시기부터는. 해서 돌궐, 일본과 함께 남북 관계를 형성하고 당신라를 동시에 견제했다. 이 무왕이 없죠. 그 다음에 3대왕.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문왕 때는 이제는 탄탄해졌습니다. 이 나라도 3대에 접어들면서.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안정된 거죠. 당, 발해, 신라 이렇게 안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엔 문화 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도 이 중국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앞선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친선관계, 당과 친선관계를 맺고 당의 통치 체제를 수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라와도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 신라도라는 길을 터서 신라와도 교류를 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사회에 이제 당당한 한 국가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요게 산둥반도입니다. 툭 튀어나왔죠. 그죠? 산둥반도. 요게 요동반도입니다. 고구려 때 우리 영토였던 고구려 영토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선왕은 뭐 10대 왕이라 하는데요. 선왕 때는 요동으로도 진출을 했다. 고구려의 땅이죠. 그죠? 이때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중국 쪽에서 이루어진 나라다. 동쪽에 된 나라다. 해동성국이라는 별칭이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발해라는 나라는 초기부터 중국과 다르다. 그리고 당당한 한 국가로서 이 연어를 독자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해 왔다는 거죠. 발해라는 나라가 존속했을 때 계속해서 써왔다고 합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대표적인 게 이제 인안, 대흥, 건흥. 인안은 무왕 때의 연호입니다. 무왕 때 순서대로. 대흥은
문왕 때, 그 다음에 건흥은 선왕 때 이렇게 사용했던 연호다. 연호는 뭐 다들 알다시피 이 황제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발해의 왕들이 이런 연호를 정하고 사용했다는 것은 난 중국의 황제와 대등하다, 당과 대등하다라는 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자, 이 발해의 영토입니다. 굉장히 넓죠. 실제 고구려보다 더 넓은 러시아 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뻗쳐나가 있는 이런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발해가 갑자기 92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당시에 또 부흥했던 이 유목민족 거란의 공격으로. 근데 일본 서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백두산 폭발로 인해서 하늘이 몇 달 동안 어두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앞에 지도에서도 보면 발해의 이런 주요 도시들 있죠, 그죠? 오경이라고 하는데 주요 도시들이 백두산 주변에 있습니다. 이때 실제 백두산 폭발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거란의 침입, 교과서에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했다고 하지만 그때쯤 백두산도 폭발을 해서 이 수도 부근이 완전 뭐라 해야 될까? 파괴돼 버렸다. 수도 부근이 파괴돼 버렸다. 발해를 이끌어가는 주요 지배층들, 고구려 출신들은 이 수도 주변에 살고 있는데 지방은 다 말갈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심 지역이 백두산 폭발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렸다. 그때 마침 거란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멸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거란도 마찬가지로 멸망한 이후에 발해 유민들이 후발해, 정한국, 대발해국 등등 나라들을 세우면서 발해 부흥 운동을 계속 이끌어갔고 이후 고려 태조왕건이 발해 유민을 포용하면서 다시 이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발해의 중앙 정치 체제는 어땠는가? 문왕 때 당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했죠, 그지? 당시 당나라의 중앙 통치 체제는 삼성육부 제도입니다. 삼성육부. 이걸 받아들여서 발해도 나라를 이끌어 갔는데 100% 그냥 뺏긴 게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변형해서 운영했다는 거죠.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지방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5개고 부 15개, 주는 62주나 설치를 해서 15부와 62주 그리고 그 밑에 현 해가지고 말단은 가장 이제 말단 다니는 그 지역의 토착 세력, 말갈쯤 되겠죠, 그죠? 토착 세력들이 다스리도록 했다라는 거. 자, 요겁니다. 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당의 제도, 삼성육부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당나라의 삼성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이 강했던 거는 사실 중서성이었어요. 명칭도 다 다르게 썼죠, 그죠? 중서성에 해당하는 건 중대성, 문화성은 선조성, 상서성은 정당성. 발해는 이 정당성 밑에 주요 부서들을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육부도 당에서는 이호, 예, 병, 형, 공 요 육부를 설치했다면 발해는 충인의지예신, 호칭이 다르죠. 충인의지예신, 요 유교 이념입니다. 그죠? 유학을 강조했구나, 유교 이념을 강조했구나.
그리고 요거를 또 3개씩 묶어서 좌사정, 우사정 요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당에서는 볼 수 없는 거죠. 묶어서 2개로 묶어서 그리고 호칭 다른 거 이런 것들은 당의 제도를 모방했지만 그대로 뺏긴 게 아니다.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발해가 주변 나라들과 활발히 교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발해관, 이 파파는 신라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신라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했던 절 같은 것들이고요. 신라관, 신라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죠. 마찬가지 발해관도 있었습니다. 발해사. 그러니까 당과 발해 활발히 교류했다는 거. 문왕 이후에 그다음에 발해와 신라를 통하는 요 신라도를 통해서 적대 국가였던 신라와도 교류했다는 거. 자, 이거는 아까 신라 하대 때 대표적인 해상 세력이었던 장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발해는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대놓고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옛 고구려 땅을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대주영이 또 고구려 장수 출신이죠. 그 다음에 이후에 문왕태 아까 연호가 대흥이라 했습니다. 우리 책 36쪽에 있습니다. 나는 황제로서이다 라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 보면 스스로를 발해왕이라고 칭하지 않고 고려왕이라고 칭합니다. 고려국왕.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는 것들이 이 외교 문서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고구려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문왕의 딸들입니다. 정예공주, 정효공주. 특히 정예공주의 무덤을 보면 고구려 무덤 양식, 굴식, 돌방 무덤, 모주림 천장, 모서리를 줄여 나가면서 이렇게 천장을 쌓았다. 그런 거죠. 온돌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온돌, 연꽃무늬 기아, 이런 것들 다 고구려의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다. 즉, 발해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다. 이런 것들. 항우수 능력 검정 시험에는 사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사진들 좀 유심히 봐놓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불병자상, 요거 발해. 이불, 두 부처님, 이 병, 나란히란 뜻이죠. 나란히 앉아 계신다. 요거 보면 무조건 발해를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발해기와 고구려기와 다 비슷하죠. 그 다음 모주림, 아까 얘기했던 거. 요 천장을 모를 줄여가면서, 모서리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돔 형식으로 올려갔다. 뚜껑을 덮었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또 이 부분과 관련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선생님이 이 교과서를 너무 등한시했네요. 이 줄도 쳐주고 해야 되는데 다음 강의 때는 신경 써서 교과서도 참고하도록 이렇게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의 문제, 42의 9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왕의 정책. 설화 속에 담긴 역사. 왕이 한여름날 설총에게 이야기를 청하였다. 설총이 아첨하는 미인 장미와 충하는 백두홍, 활미꽃을 두고 누구를 택할까 망설이는 화왕꽃의 왕에게 백두홍이 가난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에 왕이 정색하고 낯빛을 바꾸며 그대의 우화 속에는 실로 깊은 뜻이 있구나. 이를 기록하여 인근된 자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라. 하고 드디어 설총을 높은 벼슬에 발탁하였다. 이 화한계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설총이 쓴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동해 가운데 호련히 한 작은 산이 나타났는데 형상이 거북 머리와 같았다.
그 위에 한 줄기 대나무가 있어서 낮에는 갈라져 둘이 되고 밤에는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왕이 사람을 베어다가 대나무를 베어서 피리를 만들었더니 그거를 마음파식전으로 불렀다. 요거 어느 왕일까요? 요거는 어느 왕이죠? 바로 신문왕이죠. 신문왕. 자, 신문왕 때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하면 됩니다. 자, 1번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공식처럼 신문왕이죠.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2번 독서 상품가. 요거는 원성왕 때입니다. 이거 원성왕. 그 다음에 3번. 3번은 병부 상대등 설치, 관등 정비. 이거는 앞에서 했었습니다. 상대등. 이거는 신라 버풍왕 때죠. 버풍왕 때. 여기로 가야 되겠네. 4번. 자장대사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황룡사 구층 목탑 건립. 요거는 언제냐면 선덕 여왕 때입니다. 어머나. 네, 그 다음에 5번은 3대목 병찬했다. 이건 문화파트에서 나올 겁니다. 진성이 여왕.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죠. 1번. 자, 그 다음에 44회 시험의 10번 문제. 해공왕 말년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입니다. 요 이후에 이 글이 있었던 시기 이후 해공왕 말년에 만신들이 제 멋대로 날뛰자 선덕이 상대등으로 있으면서 선덕의 원래 본명이 김양상입니다. 김양상. 그래서 임금 측근에 나온 본물을 제거하고자 하고 부르짖다. 김경신이 이에 참여 나를 평정한 공이 있으므로 선덕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김경신이 곧 상대등이 되었다. 그러니까 해공왕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되는 과정입니까? 선덕왕이 왕이 됐죠. 그죠? 선덕왕이 왕이 되면서 김경신이 상대등이 되었다. 근데 이 김경신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이게 바로 원성왕입니다. 원성왕 때 이후입니다. 원성왕 때 이후. 사실 옳은 것은 자 1번 1번 진골귀족인 김춘추가 왕위에 올랐다. 이거는 신라 충대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충대 시작. 2번은 왕의 장인이 김원돌이 반란을 도모했다. 마찬가지 신문왕 때입니다. 이것도 충대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된 것은 법흥왕 때죠. 요거는 장대에 해당하겠네. 장대. 4번 자장대사의 건의로 아까 9번에서 있었죠. 선덕여왕 때입니다. 마찬가지 이 상대 때입니다. 5번 제치현이 국왕에게 치무 10조. 요거 언제냐면 신라 하대 진성여왕 때. 하대. 원성왕 이후니까 하대의 내용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몇 번입니까? 그러면 5번이 되겠네요. 5번. 자, 그 다음에 43회 시험의 12번 문제. 가인물 누굴까? 새로운 세상을 꿈꿨다. 신라 왕족 출신으로 나라를 세웠답니다. 신라 왕족 출신으로 나라를 세웠단 말은 후삼국 때 나라를 세운 누군가겠네요. 그죠? 양길의 휘하에서 처음에는 양길이라는 사람의 휘하에서 부하장수로 세력을 키우다가 독립해서 성하게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다. 국고를 마진으로 바꾸고 천원으로 전도했다. 누구 얘기일까요?
마진, 태봉, 궁예, 궁예는 궁예, 그죠? 자, 1번 후당의 5월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당시 중국에 있던 우리 후삼국 시절에 중국에 있던 나라입니다. 요거는 견훤 후백제네요. 후백제, 그죠? 견훤. 2번이 바로 이제 후고구려 태병 때의 중앙통치기구입니다. 광평성. 여기 정답이 되겠고요. 3번은 청해진을 설치했다. 장보고죠. 4번 1, 2천 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를 격퇴하였다. 이것은 이제 신검의 군대는 후백제군입니다. 후백제군. 1, 2천 전투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고려가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후백제 신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겠네요. 5번은 신라 금성을 습격해서 경혜왕을 죽였다. 경혜왕 다음에 이제 경순왕이 되는데 마지막 신라왕이죠. 이건 견훤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궁예에 해당하는 것은 2번이 되겠네. 2번. 자, 마지막 문제 45회 시험의 7번 문제입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자, 여기 힌트가 있네.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거기에 온돌, 러시아인데 온돌의 흔적이 있다. 지도를 보니까 이거 어디서 본 듯한 지도죠, 그죠? 고구려 계통의 온돌 시설도 있고 여기 결정적인 힌트가 있네. 유적과 유물은 해동성국으로 불린 나라 거다. 발해죠, 발해. 자, 발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2번 이거 기억납니까? 2번 22담로 백제 무령왕 때 14부 상수리제도 요건 신라죠, 그죠? 5경 15주 62주 이게 답이겠네요. 3번. 자,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김은돌의 난을 진압하고 왕권에 도전하는 진국의 요수청한 사람 진문왕.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기밀 사무를 관장하고 왕명을 수행하는 14부. 그 다음에 당에 유학했던 이 사람들 골품질 비판했답니다. 육두품. 자, 발해를 공국한 사람 대조영이고요. 알갈족 대부분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요동으로 진출했을 때 달의 왕, 선왕, 해동성국, 그죠? 자, 여기까지 통일신라까지의 수업입니다. 자, 그 다음 수업은 이제 고려로 넘어가겠네요. 그죠? 자, 다음 강의 때 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